질문을 이제 받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앉아서. 고등학교 학부모님도 많으시던데. 네, 고등학교 그런 분은 좀 학부모님도 급하실 텐데. 네, 네. 질문. 고등학교 학부모님이 있었어도 되는데 저희는 요번에 이제 서영고 1학년 들어갔는데 네. 남자여서 공부 이렇게 별로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뭐 갑자기 무슨 뭐 정신이 수신이 무슨 뭐 학생분이 뭐가 갑자기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는데 특히나 이 뭐 학생부 생기부라 그러나요? 그거는 남자여서 이제 너무 챙기는 거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네. 굳이 자기가 이런 것까지 하면서 이렇게 억지로 뭔가를 스펙을 만들어서 대학을 가야지 되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로 안 가고 정시로만 가겠대요. 효자입니다. 그걸 일찍 정해준 아이는 진짜 최고의 효자예요. 근데 이제 얘가 이과 쪽으로 갈 거긴 한데 그래도 알아보니까 정시로 뽑는 퍼센티지가 뭐 이렇게 많이 줄었죠. 네. 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학생부를 아예 안 챙겨도 되는 건지. 지금 이제 수시하고 정시 비율이 거의 이제 7대 3에 육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를 수시에서 뽑고 3분의 1 정도를 정시에서 뽑고 정시는 거의 그냥 수능 점수로 가는 거고 수시는 이제 내신으로 가는 거,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정시로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정시 정원이 줄어들면서 어떤 현상이 눈에 띄게 보이냐면 야 정시 정원이 줄었대. 야 나 정시 말고 수시로 가야겠네. 이것 때문에 심리적 수시 쏠림 현상이 그에 비례해서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정시를 안정적으로 그냥 계속 그 소신 있게 계속 유지한 애들이 불리하지 않은 거예요. 왜? 경쟁자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수시로 갈 거냐 정시로 갈 거냐 또 수시로 가면 뭐 내가 논술로 갈 거냐 뭐 입학사정관제로 갈 거냐 이런 여부는 그렇게 주변 상황이나 제도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판단하시면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이 개개인의 성향과 판단에 맡기는 게 훨씬 유리해요. 이를테면 정시에 유리한 애들은 되게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안 정해놓고 보는 시험에 강한 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배치고사. 배치고사 시험 범위 없죠.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넓은 범위죠. 그 배치고사 아무도 준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배치고사 그 선행학습 해야 되는 거 막 내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그 선행학습 금지법 이후에는 배치고사가 그 전 단계 배운 것만 나와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배치고사는 중학교까지 배운 것만 나와요. 의외로 배치고사 성적이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수능에 강할 가능성이 높은 애들입니다. 그리고 뭘 많이 외워서라기보다는 주어진 자료에서 뭔가를 많이 뽑아내는데 재능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학력고사 세대도 꽤 섞여 계실 텐데 학력고사보다 수능이 외울 게 상당히 줄어든 시험이거든요, 사실.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학력고사보다도 그렇고 내신보다도 그래요. 내신보다도 수능이 외울 게 오히려 상당히 적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뭘 뭐 많이 외워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승부를 보겠다보다는 주어진 자료를 그래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뽑아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데 좀 재능 있는 그런 학생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되게 수능 모의고사 보니까 내신하고 수능 모의고사 중에 어느 쪽이 더 높은지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내가 그냥 수능으로 가야겠네. 그러면 가면 돼요. 대단한 효자를 두신 거예요. 얘는 이미 입시 전략이 끝났어요. 엄마의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그 여러 가지 비용을 절약해 주네요. 얘는 앞으로 수능 일변도로 계속 전략적으로 계속 노리면 절대로 재수생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학생이 재수생한테 불리하다는 속설이 있는 것은 재학생들이 워낙 요때 보고 저때 보고 이거저거 동시에 막 해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찌감치 전략 정해서 꾸준히 하면 절대로 실제로 통계적으로 봐도 그런 애들을 보면 재수생보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논술 좋아하는 논술이 잘 맞는 애들은 이제 엄마한테 잘 따지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고 실제로 크리티컬한 애들이 논술을 잘합니다. 문과 논술의 경우는 확실히 그래요. 크리티컬하고 글을 좀 많이 읽어보고 이런 애들이 논술은 모의고사가 없거든요. 수능 같은 모의고사가 없기 때문에 다소 좀 주관적인 지표를 볼 수밖에 없는데 좀 글쓰기에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글 많이 읽어봤고 엄마한테 뭐 맨날 따주고 이런 애들이
실제로 저희 집은 첫째가 그런데 그래서 전 첫째 보면 늘 얘는 논술형 인간이구나 그런 식으로. 이 종합전형이 정말 공정한가? 수시 종합전형이?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제가 이제 제도가 변화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이제 제도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지금 질문을 하신 건데, 저보고 만약 제로 베이스에서 설계를 하라고 그랬으면 저는 입학사정관제를 절대로 도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제도예요. 어디서 하냐? 미국에서 많이 하고 영국에서 조금 해요. 영미 계통이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웨덴 가가지고 니들 뭐 비교과 이런 거 보냐 물어보면요, 그게 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과하고 비교과가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그래서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잖아요. 종합이라는 게 이제 교과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보자 해서 종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교과하고 비교과 중에 어느 쪽이 더 부모의 영향력이 클 것 같아요? 비교과가 부모나 또는 다니는 학교의 환경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영향이란 말이에요. 교과에도 물론 부모 영향이 나타나지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아주 독특한 그 배경을 가진 나라를 빼놓고는 비교과를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설계하라고 했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텐데요. 어쨌든 지금 현실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서울 탑 10 대학을 한정하면 지금 작년 고3 기준으로 지금 41%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수시가 7, 정시가 3이라고 봤을 때 그 7 중에 한 5 정도는 지금 입학사정관제, 즉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예요. 전체 합쳤을 때 한 40% 되니까. 이게 전국 평균으로 보면 낮아요. 전국 평균으로 보면 입학사정관제 비율이 20%도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뽑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급히 금지해야 되는 거는 일단 이제 수상 실적, 지금 교내 실적은 다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수상 실적 금지해야 되고, 논문 금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인적 논문 있죠. 교수 자녀들이 유리하잖아요. 혹시 지금 남편분이 교수님분 계신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 네. 그리고 인증, 그러니까 교내 인증을 특목고 자사고에서 많이 악용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단 시급히 금지해야 될 게 이제 수상 실적하고 인증하고 논문은 빨리 금지시켜야 된다. 동아리 활동은 찬반 양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사회적 합의를 해야 돼요.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 활동에 대해서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은 저는 빨리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고, 제 지론은 비교과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교과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들도 이제 수강 신청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역사에 관심이 많다는 걸 비교과 뭐 각종 이런저런 거 가지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역사 과목을 많이 들으면 그걸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외고가 없는 이유는 외국어를 더 많이 수강 신청하면 그게 외고니까 외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미국이나 유럽에는 외고가 없지? 제가 과학고 나왔는데, 제가 경기과학고 3기 졸업생인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과학고가 미국에만 있는 거예요. 주요 선진국 중에 미국에나 좀 있지, 다른 뭐 캐나다, 유럽에는 과학고가 없어요. 왜 없나를 보니까 과학을 더 많이 수강 신청하면 그게 과학고예요. 그래서 자기의 개성이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교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빌딩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과는 수강 신청 해보셨어요? 초등학교 때? 교과는 똑같은 걸 하게, 문이과 나눈 거 빼놓고 똑같은 걸 하게 만든 다음에 비교과로 그걸 입증하라고 하니까 미국, 영국보다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제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저보고 이제 제도 설계를 처음부터 하라고 했으면 안 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이렇게 벌어진 마당인데, 그러면 단기적 대안으로는 일단 그 아까 얘기한 부작용이 심각한 3가지는 일단 금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강 신청제를 통해서 내 교과 이수 내력을 봐라. 그리고 그 내가 그런 교과목을 들었을 때 교사가 거기다 써준 코멘트를 봐라. 내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꾸준히 이와 관련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해왔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 이걸 교과를 통해서 대체로 입증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가 참 희한한 게 공약이 하나도 부각이 안 되고 그냥 정치 싸움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공약에 제가 몸담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핵심 공약으로 교육방역으로 들어가 있는 게 수강 신청제 도입이에요. 중고등학교에 수강 신청제를 도입합니다.
그게 이제 고등학교 체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와 관련된 거죠. 그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일반고에 특목고 갔다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애에서부터 중학교 꼴찌까지 섞여 있잖아요. 그걸 똑같은 걸 배우라고 하는 건 약간 폭력이에요, 사실은. 어느 나라도 그렇게 안 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걸 수강특정제로 해결하는 거예요. 꽤 다양한 애들이 모이잖아요. 적성이나 뭐 전공 지향도 다양하고 또 능력도 다양하고 이 다양한 애들이 모이면 그걸 수강 신청제를 통해서 풀어가지 우리처럼 그렇게 다양한 애들을 똑같은 걸 배우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좀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상 일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특목자사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진학사나 민성원 같은 데가 상담을 받잖아요. 많이 비용 주고. 근데 사실 그거하고 학교에서 진학 상담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뭐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잖아요. 그게 질적인 차이가 아주 많이 나나요?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나죠. 아니, 그게 단순히 수준이 높다 낮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요. 이쪽은 아무래도 굉장히 오버해서 요구해요. 필요한 게 이 정도면 이만큼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도 안심돼요. 필요한 게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채우면 됩니다 말했다가 얘가 떨어지면 자기 비즈니스에 손해가 되죠. 그런 평판이.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야 자기가 돈 벌기 쉽죠. 그래서 필요한 게 요구만큼이면 이만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보이죠. 일반적인 학부모들은 그걸 못 봅니다. 제가 보면 저 말은 그냥 뭐 일리 있는 얘기고 저 말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얘기고 저거는 거짓말이구나 이게 보이는데 일반적인 학부모들은 그걸 잘 모르시니까 그게 오버스펙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질적인 차이가 있고 뭐 당연히 전문성이 있죠. 우리나라 또 교육업이라는 게 얼마나 치열합니까? 저도 경험해봤지만 근데 거기서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평판을 가졌다는 건 분명히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오버스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그건 조금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외고를 가고 싶다. 선행학습 하나도 안 하고 외고 갈 수 있어요. 제도적으로 외고를 들어가는 데는 선행학습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선행을 많이 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거기서 따라가기 위해서 선행이 이제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 말은 또한 논리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그 문턱을 넘기 위해서 선행이 필요하냐? 지금 외고 입시 제도를 아무리 들여다보고 아무리 인터뷰를 많이 하고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그건 아닙니다. 근데 과학고 영재학교는 아직 좀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학고 영재학교는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약간 그 영재학교는 약간 올림피아드 유형의 이런 문제도 막 물어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외고는 그렇고요. 자사고라는 게 이제 뭐 좀 외대부고나 뭐 이런 류의 자사고를 생각하실 텐데 경기도 지역이니까 자사고는 뭐 얘는 진짜 누가 봐도 탁월하구나 이런 애가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가서 엄청 힘들어요. 가서 깨집니다. 제가 거기서 잘못된 애들을 많이 봤어요. 잘 모르시죠? 왜 모르시냐? 그러니까 애가 잘 되고 성공하면 엄마 아빠가 막 자랑도 하고 막 밥도 사주고 학원에서도 막 광고하고 그러는데 잘 안 되면 엄마 아빠가 입을 닫아요. 그래서 실패 사례를 모르셔서 그렇지 실패 사례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그 자사고나 그 전국 단위 자사고나 이런 데는 진짜 얘는 탁월한 애구나 이런 느낌이 탁 드는 애들이 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영재. 얘는 진짜 영재네. 이런 애들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교육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일반 선생님들도 말씀하시는데 강남과 분당 학력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아 그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강남은요 거기로 모여요. 강남 학생의 몇 %가 강남 원주민 출신일 것 같아요. 원주민이라고 표현하시면 아니 음마아파트는 지금 전세가 거의 80%란 말이에요. 타워팰리스도 반이 넘어요. 이 사람들 뭐겠어요 다. 전국 각지에서 대치동적 교육관에 제일 투철하고 동시에 돈도 있는 대전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치동 전세족이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초등학교 1학년이 한 4반 되는데 6학년이 되면 한 12반 이렇게 돼요. 아니, 그 정도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야. 분당에서도 그게 되는 분들은 대치동으로 가요. 분당에서 대치동으로 가는 분들 못 보셨어요? 네. 분당에서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당만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 제일 위에 있는 그런 애들이 부모에 의해서 뽑혀서 대치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애들 데리고 그렇게 비교해보면 당연히 격차가 나고 격차가 요즘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면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전국에서 가장 그런 마인드에 충실하고 돈도 되는 분들이 대치동으로 모여서 막내가 대학 가면 빠져나옵니다. 되겠죠. 오히려 지금 강남 원주민들이 판교에 많죠. 판교의 구성을 보면 원래 강남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교가 강남은 강남인데 대치동적이지 않은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 게 오히려 문화적으로는 대치동보다는 청담동 쪽에 약간 가까운 문화예요. 판교. 훨씬 리버럴하죠. 어차피 그렇지 않은 분은 애초에 대치동으로 가거든요. 네, 같은 강남이지만 뭐 분위기가 많이 다른 거 아실 거예요. 압구정동, 청담동은 아니 애 교육 때문에 뭐하러 압구정동, 청담동에 갑니까? 물론 더 비싸기도 하고 아무도 거기로 안 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훨씬 대치동보다 리버럴합니다. 그 교육에 대한 태도가. 판교에 계신 분들이 그런 물론 이제 보평초나 이런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 차이점들이 재밌죠. 그래서 격차가 벌어진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예. 언니 초등학교 엄마거든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게 됐는데 자사고 그리고 일반 친목고 하고 이런 이제 특별한 이제 학교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가 그렇다는 그런 기사들이 흘러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보십니까? 약간 정치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체제는요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이 있어요. 초중등 교육법에 전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를 나눠놨습니다. 일반고가 후기고등학교에 들어있는 거죠. 전기고등학교에 자사고, 특목고가 들어갑니다. 영재학교는 그것과 또 별도의 이제 더 먼저 뽑는 아주 특이한 학교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저쪽이 다수당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법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고교 체제에 대안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수강 신청자를 내부적인 내용적인 변화의 핵심으로 보고 그 외형적인 것은 이제 좀 선전 추천제로 다 가는 쪽이 맞다라고 보는 편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그 관문을 넘어야 이게 가능한 것이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를 이미 연구해서 안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한데 교육청 독단적으로 못 하거든요. 법과 연관된 것이어서.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교육 체제가 참 개정과 해서 많이 혁신적으로 변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혁신적으로 변했다고 말씀하셔서 별로 안 변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세대의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초등학교 학했던 시기에 엄마들 이제 스토리텔링이나 과학 같은 거를 접해 못했던 영역을 접하면서 굉장한 부담감을 많이 느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교육이 점점 더 커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 이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전 스토리텔링 수학은 최악의 실수라고 말해요, 사실. 저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도 다 알아요. 제가 다 알아봤거든요. 우리나라 원래 교육과정 편성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몇 학년 때 무슨 과목에서 뭘 가르쳐라 이런 걸 정해요. 그걸 정해야 거기에 따라 교과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교육 과정을 이제 여러 과목을 두루 이 평가원에서 이제 수립을 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수학과학만 띄어다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데로 넘깁니다. 그래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데서 이제 난 처음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때 이제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걸 이제 처음 만든 거예요. 근데 초보자가 그것도 새로운 개념에 교육과정을 만들다 보니 결정적인 실수가 이건 수학적인 실수 이전에 언어적인 실수죠. 초등 1, 2, 3학년에 언어적 발달되는 게 맞지 않는, 이를테면 초등 저학년 수학은 고학년 수학과 연계도 중요하지만 저학년 국어와의 연관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어른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도 막 나오고. 예. 저는 교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사들도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진짜 희한해졌다. 최근 한 10년 사이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점점 양도 늘고 점점 어려워졌다. 기회가 되시면요, 그 유튜브에 제 이름을 쳐보시면 성장문답이라고 CBS에서 제작한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해서 흠씬 욕을 해놓고 못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지금 셋째, 넷째가 3학년, 1학년인데 다행히 그걸 겪고 있죠. 첫째, 둘째도 겪었었고. 근데 셋째, 넷째가 이제 스토리텔링 수학이 아주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니까 이제 톡톡히 그걸 겪고 있는데 그거 몰라도 돼요. 스토리텔링 수학. 한 2, 3년 지나서 애가 보면요. 옛날에 못했던 걸 저절로 하게 됩니다. 왜냐면 아예 성장 발달 단계에 안 맞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년 지나서 돌이켜보면 예전에 해결 못했던 걸 다 해결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고등학교 수학은 옛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초등 때 그 개고생을 시켜놓고 고등학교 수학은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쉽죠. 지금 수능도 상당히 쉬워졌고 수능 다시 어렵게 못하거든요.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느 정권에 들어서도.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으로는 이게 제도가 잘못된 거고 이거를 바꿔야 되고 저도 바꾸기 위한 이 안들이 있어요. 그것도 뭐 저도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니까 그걸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설령 그게 바꿔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얘가 못하면 시간 괜찮냐고 그러셔서 시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약간 극단적으로 접근했는데 저희 집은 초등학교 때 시험 공부라는 걸 아예 안 시켰어요. 저희 집은 시험 대비 공부라는 걸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이가 점점점 들면서 애가 하기 시작해. 저희 첫째는 지금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점점 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중인데도. 초등학교 때 한 번도 시험 공부 안 해봤죠. 근데 중학교 와서 또 이제 시험 봐보고 이제 점점 이제 공부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하게 되고 이제 얘기도 듣게 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급기야 3달 전에는 수학학원을 보내달라. 지난 겨울에는요. 그래서 가게도 되고 그래서 뭐 하여튼 점점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건 물론 너무 극단적인 접근일지 모르겠지만 스토리텔링 수학 이런 걸 애가 잘 이해를 못한다 그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 느낀 게 제가 2003년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강의를 했고 그때 최고로 돈 잘 벌 때 이제 갑자기 은퇴했죠. 그때도 몇 년 다 강의를 했는데 그건 다 이제 강남구청이나 EBS 강의 같은 것들이었고 그때가 이제 이공계 기피 현상이 극대화됐을 시기입니다. 제가 그만뒀을 무렵에 2004년쯤에 이과생이 고등학생 중에 무려 27%까지 줄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강남에서 자기가 제일 그 정보력으로 우수한 정보력을 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너 의대 갈 자신 없으면 무조건 문과로 가라. 근데 이제 제가 학부까지 이공계거든요. 과학부 나왔고 학부까지 이공계고 이제 대학원 갈 때 좀 전공을 특이한 거로 바꿨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나 그 대학교 학부 동기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엄마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면 이과가 더 안정적이다. 엄마들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4대 그룹이 있죠. 자, 삼성그룹에서 제일 큰 회사가 삼성전자인데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업종을 보면 제조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LG에서 제일 큰 회사가 LG전자, LG화학인데 제조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뭐 말할 것도 없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제조업이라고 쓰여 있고 또 뭐야? SK는 SK텔레콤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긴 한데 IT 중에서 근데 SK케미컬이나 에너지 이런 거 다 제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력 세계 서열 순위 4위까지가 주력이 제조업이에요. 5위가 유통 서비스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롯데죠. 이게 다른 나라랑 매우 달라요.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요, 세계 서열 순위 1, 2, 3등이 다 유통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총 규모는 서비스업이 더 커요. 근데 우리나라 주력 경쟁력은 제조업에 오랫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상당 기간 간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불과 그 몇 년 전에 엄마들이 했던 판단은 제가 보기엔 너무 황당하게 일도 없는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경제나 산업에 대한 전망인데 사실 그걸 참조하면 차라리 합리적인데 뭐 어디서 들은 얘기만 계속 듣고 문과로 무조건 보냈던 거죠. 지금 완전 역전됐죠. 역전돼서 서강대, 경영대보다 충남대, 공대가 훨씬 더 취업이 잘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일찍 결혼해서 벌써 애가 이제 재수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할 때 야 그냥 점수가 좀 안 되니까 야, 지방도 공대 보내. 제가 그랬습니다. 훨씬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매한 애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상 문과인 애들이 있습니다. 천상 문과인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면. 근데 이과, 천상 이과 하면 당연히 가는 거고 이제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애매한 애들은 제가 이제 그냥 계속 결단을 못 하겠으면 그냥 수요가 많은 쪽으로 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문과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과생이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두 가지인데 문과가 더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산업 추세가 그래요. 문과가 오히려 이과보다 창의적이어야 돼요. 이과가 더 창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공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공계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이공계는 별로 안 창의적이어도 그냥 배운 기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문과가 더 창의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뭘 새로 배워보고자 하는 욕구, 뭐 커리어 빌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문과는 어학이 고용 기회입니다. 어학 능력의 고용 기회를 상당히 확대시켜줘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중국어나 베트남이 굉장히 유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더구나 상위권도 아니다, 중상위권 이하다. 잘 전략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치동과 청담동의 차이기도 한데 대치동 엄마들은 끝까지 포기를 안 합니다. 아무리 애가 중위권 하위권이도 끝까지 일반도로 몰아붙여요. 근데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엄마들은 애가 좀 어렵겠네 싶으면 야, 너 저기 인도네시아 좀 갔다 와.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롱텀으로 그게 고용 기회를 넓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죠, 사실.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도 베트남에서 요즘 초등학교 동창이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밴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초등동창 몇 명이 저는 굉장히 조그만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지방에. 그래서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밴드에서 다 통해요. 근데 친했던 애들 몇 명이 베트남에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베트남에 사는 애 집에서 이제 묵으면서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호텔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근데 이게 집 거실이었고 집이 3층인 거예요. 집이 3층.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얘 초등학교 때 공부도 못했던 애인데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해보면 성장률이 높으니까 기회가 많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70년대 생각하면 돼요. 성장률이 그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기회가 많죠. 걔도 물론 노력했겠지만. 그러니까 문과는 어학 능력이 고용 기회고요. 더 창의적이어야 돼요, 사실. 아까 얘기로 이제 돌아가서 최근엔 그 아이들이 확실히 좀 달라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제 전화번호가 거의 공개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전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매년 가을께가 되면 저한테 똑같은 전화가 옵니다. 이 전화의 내용이 뭐냐면 거의 똑같은데
자기가 무슨 뭐 마이스터고 무슨 뭐 특성학으로 가려고 해서 이제 거기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그 엄마가 기를 쓰고 말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좀 설득해 주세요. 똑같습니다. 매년 여러 통씩 와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하고 다른 건 뭐냐? 애들의 세대적 경험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좋은 대학 나와야 성공하고 뭐 대접받는다는 세대 살았는데 애들은 태어나서 10몇 년 동안 계속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야 대학 나와봤자 별거 아니래. 뾰족한 수 없대. 이 얘기를 10몇 년 동안 들은 거예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마침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그거 관련해서 좀 더 일찌감치 뛰어들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제 알아보니까 무슨 뭐 마이스터구로 가라 뭐 특성학으로 가라 그럼 자기는 거기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결사반대하는 거죠.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학비도 무료예요. 예. 일단 돈을 절약해 줍니다. 학비가 무료예요. 몇 년 전부터 마이스터가 특성하고는 학비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그걸로 상당히 세이브를 해줘요. 고등학교 등록금 뭐 일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특목고 사고 가면 많잖아요. 그럼 그 돈 세이브 해줬다가 애 20대 때 주는 게 나아요. 20대 때 야 엄마가 한 2천만 원 모아놨는데 너 이거 가지고 한번 하고 싶은 거 해봐. 애가 그걸 들고 뭐 설마 뭐 도박하고 마약하고 튀겠습니까? 나 이거 가지고 뭐 외국 가서 뭘 해볼래? 뭐 무슨 경험을 해볼래? 할 겁니다. 훨씬 나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그럼 뒤늦게 대학 갈 수도 있어요. 뭐 특성화가 나와서 바로 대학 가기도 하고 대학을 또 더 뒤늦게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차피 고용 보장이라는 게 이제 거의 안 되는 식으로 간다. 예.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할 거다. 그 끝이 미국이 될지 유럽이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고 정치적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커리어 빌딩 한 군데 잘 들어가서 거기서 쭉 보장받는 게 아니라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빌딩하는 이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걸 뭐 익히고 배워야 될 때마다 학원 다닐 거냐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선택지가 주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때마다 엄마가 대신 선택해 줄 거냐는 거죠. 그걸 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연애랑 비슷한 거예요. 엄마가 배우자를 골라줄 수 없습니다. 골라줄 수 있어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한류 막장 드라마가 그러니까 아이의 커리어 빌딩은 그 연애랑 약간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젠가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가고 알아보고 탐색하고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미성년자니까 이제 엄마가 뭐 도움 주는 거 전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하지만 엄마가 대리 선택을 하거나 대리로 살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학부모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이가 자기의 간판이나 자존심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는 자기의 간판이나 자존심이 아니에요. 물론 뭐 명문대 갔다 그러면 박수 쳐 주십시오. 우리의 명문대 갔다 그러면 뿌듯해 하세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하지만 아이가 롱텀으로 자기 간판이나 자존심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문화에서 단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 선배 중에 서울대 교수를 하는 선배가 있거든요. 그 선배는 애가 일찌감치 이제 공부는 안 될 것 같고 특성학으로 갔는데 무슨 방송과 관련된 특성학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 동기 중에 그 선배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취직해서 가장 먼저 돈을 벌기 시작하고 이게 애가 적성에 맞아서 그런지 승진도 제일 빨리 하고 그래서 그 동기들 중에 가장 부러움을 사는 대상이 얘가 됐어요. 물론 우리 애가 고졸이다. 내가 그걸 문화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애도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나중에 커서 고졸 며느리감을 데려왔다. 우리 딸이 나중에 커서 고졸 사회를 데려왔다.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선배는 그냥 과감하게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했다기보다 애의 선택을 존중해 준 거죠. 뭐 생각나는 설레는 저한테 많이 오는 그런 전화들도 있고 그 선배 사례도 있고 여러 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유학을 가도 여기 미국 캐나다로 가지 마세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도 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중국은 아직 넣을 수 있고 그런데 보내시는 게 훨씬 맞는 겁니다. 선생님, 엄마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건 아까 말씀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렇게 잘 된 아이가 과연 고등학교 졸업해서 놀고 있는 애들보다 많으냐. 그러면서 또 우리를 생각했을 때 말씀처럼 대학 졸업해도 별일 없었다. 근데 대학 졸업해도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대학을 못 졸업하면 얘는 얼마나 더 힘들게 살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뭐 스토리를 쌓으면 내가 쓸 일이 없다. 그래도 스펙이 있는 상태에서 스토리를 쌓아야지 되는 거 아니냐. 아 근데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이제 과도기라서 헷갈리는 건데 한 네. 10년 지나면 고용 시장이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다니까요. 이미 달라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보장된 직장이라는 게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근데 아까 맨 처음 시작하실 때 지금 유망한 직업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그 주목받지 못하던 직업군이 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러면 그 뜰 것 같은 그런 직업군에는 몇 개를 찍어주시면 아니 뭐가 뜰지 제가 미리 예언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추측은 해주시면 남아있을 직업은 얘기할 수 있죠. 뭐가 있어요?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사양 산업이 이제 금융. 우리나라 최근 3년 새에 금융업계에서 한 5만 명 잘린 거 아십니까? 그 다음은 뭐겠어요? 회계입니다. 회계. 남편이 회계사님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알파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게 그런데 지금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딸이 만약에 회계사 남편감을 데려왔다 그러면 속으로 좋아하시겠지만 10년 뒤에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을 직업은 뭐냐? 의외로 우리 동네 배관 수리하는 아저씨, 전기 수리하는 아저씨 절대로 자동화가 안 돼요. 부동산은 만들 수가 없어요. 부동산 땅을 어떻게 만들어요? 절대 희소 자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인구가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나 이런 데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남아있을 게 뭔지는 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배관이나 배선 같은 거는 오히려 발전은 달라질 수 있죠. 원자력 발전이 땅으로 바뀐다든지 이럴 수 있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은 2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20년 뒤에 우리 동네 배선 시스템이 바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배관 상하수도 구조가 바뀔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오히려 주거와 관련된 서비스업은 계속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회계는 지금 잘 나가도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증권사 취직하면 굉장히 잘했다고 박수 쳤는데 제일 많이 잘린 데가 증권사거든요 지금.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뜰지까지 제가 예측할 능력은 없지만 뭐가 계속 남아있고 뭐가 사양산업일지는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커리어 빌딩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한 군데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보장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3년 동안 무슨 일을 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무슨 일을 해서 어느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해서 어떤 것을 얻고 무엇을 성장하고 그런 커리어 빌딩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될 경우에 갈아탈 수 있어야 됩니다. 갈아타는 게 직업을 바꾸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이는 고졸이 됐든 대졸이 됐든 뭐가 됐든 두 가지를 키워야 됩니다. 자발성과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거는 자발성과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납득이 가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첫째는 저희 둘째는 지난 겨울방학부터 뭘 배우냐면 목공을 배워요. 목공을 해서 얘가 목수가 될 거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얘가 하고 싶다는데 해보는 거죠. 네. 저희 첫째는 그 지난 겨울방학 때 3D 프린터를 좀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근데 방학이 끝났을 때 이제 태도가 대조적이었습니다. 첫째는 3D 컴퓨터 좀 몇 줄 동안 배우더니 이제 됐대요. 이제 더 안 배울 거래.
둘째는 딸인데 목공을 계속 해야 되겠대요 자기는. 그게 나중에 어떤 직업이나 진로 연결될지 모릅니다. 제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애가 하겠다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 선생님이 효자 신호를 갖다가 도서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씀 중에 그러잖아요. 무엇을 갖다가 그러니까 탐색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탐색은 어렸을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우리나라는 탐색은 4학년까지 하고 5학년 탐색의 기회를 안 주는데 그게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게 탐색은 적어도 20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탐색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대학 다니면서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도 선생님하고 같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을 갖다가 주었는데요. 그 학원을 갖다가 항상 선택을 갖다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학원을 갖다가 자기가 원해서 지금 보내줬고 그 학원 선택도 자기가 테스트를 봐가지고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안 심리를 갖다가 좀 해소를 갖다 엄마의 불안심을 좀 해소해 달라 그래가지고 수학학원을 보내려고 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교과과정을 갖다 따라갈 수 있으니 엄마 그냥 제가 정말 교과과정을 갖다 따라가지 못할 때 개인 레슨을 무엇을 그냥 요구하겠다.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엄마 불안 해소를 갖다가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네가 그러면 참고서나 입에서 청소기가 좀 들어나오고 그래서 방학 중에 청강을 했는데 그냥 늘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했더니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잘 놀고 있더라고요. 이게 요즘 이제 아들하고의 갈등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계속 지켜만 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애가 수학을 일정 수준 이상 성취를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한테. 그 기준선을 엄마가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막 실질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선배 엄마들을 갖다가 만나니까 뭔가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지금 아이의 의견 자체를 갖다가 100% 해가지고 수용을 해주면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어떤 방식이냐면 저희 집은 그냥 거부권을 줘요. 애한테. 저희 집에는 학원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있어요. 저희 둘째 딸이 지금 6학년인데 뭘 배우고 있냐? 목공도 배우지만 피아노도 배우고요. 바이올린도 배우고요. 기타도 배웁니다. 하고 싶다는 건 그냥 다 시켜주는 거예요. 6학년이면 당연히 그런 걸 끊어야 될 나이죠. 우리나라 평균으로 보면. 그냥 시키는 겁니다. 근데 거부권을 준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길어질까봐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면요. 진짜 우리나라 애들이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엄마 손 붙잡고 못 모르고 학원에 가요. 그래서 이제 뭘 해요. 근데 한 몇 달 지나서 이거 하기 싫어.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 뭐 이거 좀 안 다니면 안 돼 그랬더니 엄마 얼굴 표정이 막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하더니 애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애들이. 자 이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누적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엄마가 뭘 하라고 권해도 애가 일단 거부합니다. 거부 반응부터 나와요. 특히 이게 사춘기가 되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애가 바뀌었네.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됐지? 그 여태까지 쌓아온 경험상 애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또 이제 자아 독립성도 이제 좀 더 커지니까 그때 팍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저희 집 애들은 계속 거부권을 줘왔기 때문에 야 이번 방학 때 이런 것 좀 한번 해볼래?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제가 쓰는 언어가 약간 달라요. 시킨다고 표현을 안 하고 꼬신다고 표현합니다. 시켜봤자 어차피 애가 거부권이 있으니까 거부권에서 하면 땡이니까 저희 첫째도 영어학원 꾸준히 다니다가 이거 다니기 싫대요. 그래서 1년 동안 끊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특징이 학원을 이용해도 유명한 데를 안 가요. 애가 할 만한 데를 자기들은 절대로 유명한 데를 찾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거부권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차피 애가 거부권 행사하면 땡인데 라고 생각하니까 애가 할 만한 거 이 개인한테 제일 맞는 게 뭘까를 엄마 아빠도 고민을 하게 되고 애도 뭔가를 권유했을 때 거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해보는 거지 뭐 어차피 자기 해보다가 재미없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엄마하고 지금 첫째가 다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와이프가 그 악기를 다루는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첼로를 4학년 때 시작했으니까 완전 아마추어죠. 근데 얘는 이제 그걸 그만두고 싶어하고 엄마가 첼로 그걸
요즘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야 여태까지 우리 원칙상 거부권을 좋았는데 그냥 물론 한두 번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그만두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속적으로 하기 싫다고 그러는데 한 돌아왔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 로망을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고충은 저희 집도 겪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예 자발성을 일정 수준 존중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요즘 세대가 다릅니다.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세대예요. 거의 불가능한 세대라고 저는 봅니다. 세대적으로 보면 뭐 물론 안 그런 애도 섞여 있겠지만 그래서 예전하고는 좀 많이 양육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에게 효자하려고 탐색은 한 20대 중반까지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커리어는 자기가 빌딩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성년자 때는 그렇게까지 힘들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20대 이후가 되면 자기가 빌딩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질문만. 네, 마지막. 저 아이 같은 경우는 사교육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지금 중학교 2학년 남자 천연기념물. 아니 아까 그러니까 저도 그냥 아이의 의사를 따라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만 시켰었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진도를 잘 따라서 하다 보면 네가 재학년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수학은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랬었는데 중2가 마지노선이에요. 선행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중2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애가 수학학원 다니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중2 언젠가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애가 이제 효자라 그런지 수학학원을 다니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따라가려면 선행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마지노선이 중2인데 저희 애들 마침 다니겠다고 해서 그냥 다녀라 해서 다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학원을 선택할 때 혹시 이렇게 엄마가 정보력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아까 아이가 같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혹시 아이가 선택을 해서 갔는지 그게 저희 와이프가 두 군데 데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이 많은 학원으로 갔더라고요. 잘했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1시간 더 있다 가셔도 뭐 질문은 계속 나오실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선생님도 보내드리고요. 좀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 샌드위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남아서 이제 같이 얘기 더 나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참 뭐지? 4월 20일 날 10시에 제가 말씀드려요. 아까 오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4월 20일 10시에 성남 여수초등학교 그 시청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저희 여수초 학부회장님. 그러세요? 강연회 끝나고 4월 20일 수요일 날 성남 여수초등학교에서 이범수생이 오셨거든요. 강연을 합니다. 꼭 시간 되시면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뭐 한 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수초로 20일 날 가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